사람을 안다는 건 마치 안개 속을 걷는 일과 같습니다. 가까이 있어도 선명하지 않고 오래 함께 했어도 끝내 알 수 없는 구석이 남아 있지요. 처음엔 웃으며 다가왔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등을 돌릴 때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내가 저 사람을 너무 믿었나.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긴 했지. 하지만 그 이상함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어딘가 낯설었지만 애써 넘겼던 표정, 말끝마다 묻어나던 은근한 비아냥,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친절했던 태도. 그 모든 게 신호였다는 것을 우리는 뒤늦게야 깨닫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오랜 세월 믿어왔던 친구가 내 뒤에서 험담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을 때, 함께 고생하던 이가 돈을 좀 벌더니 달라진 눈빛으로 날 대할 때, 한없이 다정하던 사람이 내가 약해졌을 때, 차가운 돌처럼 변했을 때, 그 순간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묻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지금 변한 걸까? 이 질문의 답은 사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본성은 원래부터 그랬던 겁니다. 다만 우리가 그걸 미처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겉모습을 포장합니다. 때론 말로, 때론 미소로, 때론 정성스러운 인사로 자신을 꾸밉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교하게 감췄다 해도 본성은 자기도 모르게 흘러나오기 마련이지요. 그 사람의 무의식적인 말버릇,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행동, 힘을 가졌을 때 드러나는 태도 속에 그의 진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겪어온 수많은 관계의 고통도 이 본성을 제때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만약 누군가의 말과 행동 속에 숨겨진 신호를 잇는 눈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불필요한 인연을 줄이고 상처받을 일도 줄이고 진심으로 곁에 둘 사람을 더 빨리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지혜 선물에서 함께 나눌 이야기는 사람의 본성을 간파하는 5가지 신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단순한 심리학 강의도 누군가를 비난하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지키기 위한 삶의 방패이며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나침반이 되어 줄 것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우리가 가장 많이 마주하는 옷차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옷은 단순한 패션이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없이 말해주는 언어입니다. 같은 정장을 입었더라도 어떤 사람은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어떤 사람은 단정함을 중요하게 여겨 입습니다.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말버릇입니다. 사람의 말은 곧 마음의 창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골라 해도 말끝마다 튀어나오는 습관은 본심을 숨기지 못합니다. 겸손을 빙자한 자랑, 끊임없이 말을 가로채는 태도, 무례한 농담을 던지고는 장난이었어라는 말로 책임을 피하는 사람. 그 말 안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권력입니다. 아주 작은 힘만 생겨도 돌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작은 직급 하나로 갑질을 하고 모임에서는 총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휘두르려 하지요. 이런 사람은 더 큰 힘을 가지면 더 큰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약속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사람은 말을 통해 약속을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는가의 여부는 책임감과 인격을 말해줍니다. 작은 약속을 반복해서 깨는 사람은 결국 중요한 순간에도 당신을 실망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신호는 타인의 성공에 대한 태도입니다.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과 겉으로는 웃으며 뒤에서는 깎아내리는 사람은 전혀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법이지요. 누군가가 잘 될 때 보이는 미묘한 말투와 표정, 그 속에서 우리는 질투와 경쟁심을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 이 5가지 신호는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내 삶을 지키기 위한 지혜의 나침반입니다. 그저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따뜻하고 진실한 관계를 맺기 위한 기준이 되어 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 그 안개 속을 함께 걷고 진짜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키워보지 않으시겠어요? 그 첫걸음을 지금부터 함께 디뎌봅시다. 우리는 사람을 처음 마주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볼까요? 그 사람의 눈빛일까요? 말투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가장 먼저 인식하는 건 옷차림입니다. 말 한마디 나누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정한가? 지저분한가? 너무 화려한가? 혹은 너무 무심한가? 그 판단의 중심엔 왜 그렇게 입었을까? 하는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옷은 단지 몸을 가리는 천조각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을 은밀히 드러내는 무의식의 언어라고요.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정체성을 옷으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한 번쯤 이런 분 보셨을 겁니다. 언제나 깔끔하고 정갈하게 옷을 갖춰 입는 비 오는 날에도 구두에 먼지 하나 없이 출근하는 동료. 이런 사람은 자신을 통제하고 정돈하는 데서 안정감을 느끼는 완벽주의 성향이 짙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늘 느슨한 티셔츠에 헝클어진 머리, 약속이 있어도 정리되지 않은 복장으로 나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타인의 시선을 덜 신경 쓰거나 혹은 스스로를 방어하려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나야, 내가 뭘 보든 말든. 겉으로는 당당해 보일지 몰라도 속은 외부 세계와 거리를 두려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가 아닙니다. 왜 그렇게 입었는가? 그 옷에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가를 읽어내는 눈입니다. 가령 같은 빨간 셔츠를 입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기분이 좋아서 입었고 다른 한 사람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 선택한 옷일 수 있습니다. 같은 정장을 입었더라도 누군가는 예의를 지키려는 마음에서 또 다른 이는 권위를 과시하려는 의도로 차려 입었을 수 있지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관성입니다. 어떤 사람은 늘 화려한 옷을 즐깁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장에서 제일 먼저 바뀌는 이들, 그런 사람은 외향적이고 활발한 성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단정하지 않던 사람이 유독 상사나 권력자 앞에서만 번듯하게 차려입는다면 그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런 경우 그 사람은 평소에는 타인을 무시하다가 자신에게 이득이 생길 상황에서만 이미지를 관리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즉, 본성은 타인을 이용하려는 쪽에 더 가까운 셈이지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요즘 세상에 옷차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나? 하지만 우리는 모두 압니다. 사람의 본성은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 가장 정확하게 드러난다는 것을요. 그 사람의 옷차림을 꾸미지 않은 평소의 모습에서 그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 철학자 롤랑 바르트는 옷은 기호다. 조용한 언어로 사람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표지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말은 꾸밀 수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고른 옷에서는 본심이 드러난다는 뜻이지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옷차림에서 드러나는 태도는 더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60대가 넘어서도 여전히 자신을 가꾸는 사람, 단정한 옷차림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반면 무너진 옷차림 속에는 포기와 무기력이 숨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살아오시며 이런 경험 많으셨을 겁니다. 어느 날 자녀가 갑자기 고급 정장을 입고 와서는 평소보다 말투도 달라지고 자기 과시가 강해졌을 때 느꼈던 낯선 기운, 혹은 손주가 친구 앞에서만 멀끔하게 꾸미고 집에서는 무심한 모습을 보일 때의 서운함. 그건 단순한 옷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아이의 본심이 그 옷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화려한 옷차림을 의심하라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옷이 자기다움에서 비롯된 것인가, 아니면 타인을 위한 계산된 포장인가를 구분하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점점 더 겉모습 중심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패션, 메이크업, 스타일링.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브랜드처럼 여겨지는 시대지요. 하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모든 포장의 뒤편에도 진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의 옷차림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이 옷은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을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의 옷차림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오늘 어떤 옷을 왜 입었는가? 그 옷에 담긴 내 마음은 무엇인가? 이처럼 옷은 우리 삶의 거울입니다. 무의식의 언어이며 자신을 설명하는 조용한 문장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본성을 알아보는 첫 번째 신호.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입은 옷이 말없이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는 겉모습 그 자체보다는 그 안에 담긴 의도와 마음을 읽어내는 따뜻한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말은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말 한마디에서 진심이 묻어나고 표정은 꾸밀 수 있어도 말버릇은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수많은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비난하는 말, 무심한 말. 그리고 어느 날 그 말이 의외의 상처가 되어 가슴에 박히는 순간을 경험하지요. 내가 언제 그랬어? 그냥 농담인데 왜 그래? 그런 건 다 지나가는 거야.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그 순간 우리는 어렴풋이 깨닫습니다. 저 사람의 진짜 마음은 저런 말 안에 숨어 있었구나. 말은 입에서 나왔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본성이 말한 것이라는 걸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성격은 말투와 사용하는 단어에서 그대로 드러난다고 합니다. 특히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말버릇은 그 사람의 사고방식, 감정 습관, 인간관계를 대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첫 번째로 주의 깊게 봐야 할 말버릇은 자기 자랑입니다. 나도 옛날에 그런 거 해봤지. 내가 알던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 있었어. 이런 말로 대화의 초점을 자꾸 자신에게 돌리는 사람. 그들은 겉으론 유능하고 경험 많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 확신이 부족하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마크 레어리는 말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려는 사람일수록 내면의 불안이 크다. 이런 사람과 가까워지면 처음엔 든든한 친구 같지만 결국 중요한 순간에 자신만의 이익을 먼저 챙기는 이기적인 태도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남의 말을 자주 끊는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말끝마다 끼어드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거 아니야. 내가 아는데. 잠깐만 내가 설명해 줄게. 대화는 공처럼 주고받는 거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혼자 공을 쥐고 놓지 않으려 하지요. 남의 말을 가로막는 행동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학자 데보라 태원 교수는 말을 자주 끊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상대를 지배하려는 태도를 가진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상대방보다 우위에 서고 싶고 대화를 통제하려는 욕구가 강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겸손한 척하지만 실은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아유, 제가 뭐 얼마나 하겠어요. 에이, 그건 다 운이었죠. 이런 말 우리 어르신들도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처음엔 겸손하게 들리지만 그 말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는 칭찬을 유도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자신을 낮추는 척하면서도 내심 더 많은 관심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를 겸손 마케팅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이런 사람은 진짜 겸손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조종하려 하고 말의 흐름을 자기 쪽으로 끌고 가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무례한 농담을 자주 하는 사람입니다. 장난이잖아. 왜 그렇게 예민해? 그냥 웃자고 한 소리지. 뭘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여? 이런 말 웃고 넘기기엔 찜찜한 기분이 오래 남습니다. 심리학자 존 바우만 박사는 말합니다. 농담은 감정의 가면이다. 그 사람의 감정과 인식이 가장 솔직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농담일 수 있다. 무례한 농담을 반복하면서도 책임은 지지 않는 사람, 이들은 상대가 불쾌해하면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인 척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웃자고 한 건데. 이런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들의 무심한 말은 흉기가 되고 농담이라는 이름으로 던진 말은 평생의 상처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든 말버릇 속에서 무엇을 읽어야 할까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 응축된 결정체입니다. 자신만 이야기하는가? 상대의 말을 끊고 지배하려 하는가? 겸손을 빙자해 자랑을 하는가?
무례한 농담으로 상대의 감정을 무시하는가? 이 네 가지 말버릇은 사람의 본성을 꿰뚫는 열쇠가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멋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밈 없는 순간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온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한 말은 관계를 살리고 무례한 말은 관계를 망칩니다. 따뜻한 말은 마음을 열게 하고 비꼬는 말은 마음을 닫게 합니다. 독일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내 언어의 한계가 곧 내 세계의 한계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쓰는 말은 그 사람의 세계, 삶의 방향, 가치관, 사고방식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대화를 나눌 때 그 사람의 말끝을 유심히 들어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도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말버릇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을까? 말은 결국 관계의 다리입니다. 그 다리가 정직하고 단단할수록 우리 인생의 길도 더 따뜻하고 든든해질 것입니다. 사람은 평범할 때는 누구나 착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고 다정하며 말도 부드럽고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권력입니다. 그 사람이 작은 권한이라도 쥐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진행된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스탠퍼드 감옥 실험이라 불리는 이 실험에서 학생들에게 교도관과 죄수의 역할을 맡겨 가상의 교도소를 운영하게 했습니다. 불과 며칠도 지나지 않아 교도관 역할을 맡은 학생들이 점점 더 공격적이고 지배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죄수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통제하며 마치 진짜 권력을 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 교수는 이 실험을 통해 권력이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 있던 본성이 권력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실에서도 이런 장면은 흔하게 벌어집니다. 한때는 함께 커피 마시며 웃던 동료였던 사람이 팀장이 된 후엔 말투가 바뀌고 눈빛이 달라지고 작은 실수 하나에도 따갑게 몰아세우는 사람이 됩니다. 아, 저 사람 변했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일지도 모릅니다. 변한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다만 그동안은 조심하고 있었을 뿐이지요. 조금의 힘이 생기자 더 이상 감출 이유가 없어졌을 뿐입니다. 이런 사람은 흔히 말합니다. 이제 내가 책임자니까 어쩔 수 없잖아. 하지만 책임과 권위는 다릅니다. 책임은 품는 것이고 권위는 휘두르는 것입니다. 둘은 전혀 다릅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은 없으셨나요? 자녀가 조금 성공하더니 부모를 깔보는 태도를 보이고 예전엔 함께 고생하던 친구가 사업이 잘 되자 연락이 뜸해지고 무심하게 대하는 말투가 자연스러워졌던 경험.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이전에도 본성이 그랬던 겁니다. 다만 권력이 없어서 조용했을 뿐 기회가 생기자 감추고 있던 본색이 드러난 것이지요. 심리학자 킨슬리 박사는 말합니다. 작은 권력은 사람의 본질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낸다. 작은 권한일수록 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직장에서 누군가가 작은 직책 하나 맡았을 뿐인데 부하 직원에게 거칠게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회의를 이끌고 조금이라도 말대꾸하면 표정을 굳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더 큰 권력을 가질수록 더 위험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돈이라는 권력도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오래된 친구였는데 어느 날부터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더니 만남이 뜸해지고 대화도 자꾸 계산적으로 바뀝니다. 그건 돈으로도 해결 못해라든지 이제 그런데 가기엔 나한테 안 맞아. 이런 말을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서늘함을 느낍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경제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돈이 많아질수록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타인의 고통에 무뎌지고 자신이 더 우위에 있다고 착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과의 관계는 처음엔 부러움이었지만 나중엔 외로움과 소외로 변하게 됩니다.
돈은 그 사람을 바꾼 게 아닙니다. 오히려 숨겨져 있던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끌어낸 것뿐입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대상은 아주 작은 역할, 예를 들어 모임의 총무나 회계처럼 작은 권한을 쥐었을 때 갑자기 달라지는 사람입니다. 그동안은 다정했던 사람이 돈 문제로 까다롭게 굴기 시작하고 자기 뜻대로 일이 안 되면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에서 우리는 본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권력을 대하는 방식에서 그 진심이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손에 쥐면 더 조심스럽고 더 겸손해지고 또 어떤 사람은 높아진 자리를 자신을 드러내는 무대로 착각합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력은 인간을 타락시키지 않는다. 권력은 인간을 드러낼 뿐이다. 이 말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 속에서 수없이 마주친 현실의 정답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사람을 볼 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저 사람은 작은 권한을 가졌을 때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자리를 얻은 뒤에도 같은 눈빛과 말을 유지했는가? 힘이 생긴 뒤에도 사람을 존중했는가? 그리고 동시에 우리 자신에게도 물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보다 조금 더 우위에 설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그 질문이 쌓이면 우리는 더 좋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고 더 신뢰할 수 있는 관계만 남게 됩니다. 사람의 본성을 알아보는 세 번째 신호는 그 사람이 힘을 가졌을 때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아무도 없을 때가 아니라 모두가 보는 자리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는 것, 그것이 진짜 그 사람을 보는 눈입니다. 내가 그 약속은 꼭 지킬게. 다음에 꼭 같이 보자. 잊지 말자. 이번엔 내가 밥 살게. 진짜야. 살다 보면 수없이 듣게 되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약속은 얼마나 지켜졌을까요? 언젠가부터 우리는 이런 말에 슬며시 기대면서도 동시에 마음속 한구석에서는 조심하게 됩니다. 또 말뿐인 약속일지도 몰라라는 경계심이 고개를 들지요. 사람은 말로 마음을 전달하고 약속으로 신뢰를 쌓습니다. 그렇기에 약속을 어떻게 대하는가는 그 사람의 인격과 책임감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신호입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길 약속은 인격의 거울이다. 말한 것을 지키려는 태도는 곧 그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자세와도 직결됩니다. 미국 듀크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약속을 자주 깨는 사람일수록 대인관계에서 신뢰도가 낮고 감정적으로도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크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마주하는 약속의 문제, 그 속에는 사실 본성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아무렇지 않게 약속을 취소하는 사람입니다. 미안, 갑자기 일이 생겨서. 오늘 몸이 좀 안 좋아.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태도일 수 있습니다. 처음엔 연락이 없었다가 나중에 깜빡했어 하며 사과하는 사람, 그 사람의 머릿속 우선순위에 당신은 늘 한참 뒤에 있다는 뜻입니다. 언젠가는 중요한 날에도 당신을 쉽게 취소할 사람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중 약속을 잡는 사람입니다. 나 오늘 약속 있어 하면서도 다른 사람과 또 약속을 잡고 막판에 어느 쪽이 더 중요하거나 이득이 되는지를 따져 한쪽을 취소합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보다 상황을 우선시합니다. 관계를 숫자처럼 계산하고 자신에게 더 이익이 되는 쪽을 선택합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기다렸던 그 만남은 그에게는 하나의 선택지였을 뿐인 겁니다. 이중 약속을 반복하는 사람은 결국 당신을 후순위로 두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말과 태도 속에서 그 계산적인 마음이 드러납니다. 세 번째, 말만 앞서는 사람입니다. 이번 주에 내가 꼭 전화할게. 다음 달에 시간 내서 꼭 보자. 이번엔 내가 살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 소식 없습니다. 다시 만나면 또 말합니다. 요즘 너무 바빴어. 정신이 없었지 뭐야. 이런 사람은 말을 쉽게 내뱉지만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습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잠깐의 전화 한 통,
짧은 메시지 하나쯤은 가능했을 텐데 말이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이런 사람을 대할 때 상대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아야 합니다. 작은 약속을 소중히 지키는 사람은 큰 신뢰를 만들어 갑니다. 반대로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은 결국 크든 작든 당신을 실망시킬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시간을 지키는 것이고 마음을 지키는 것이며 상대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결국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를 가볍게 여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약속을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평소 관계에 맺은 방식, 책임감, 인간에 대한 존중을 말없이 보여줍니다. 우리가 자주 놓치고 넘어가는 약속을 깬다는 이 작고 사소한 일이 사실은 그 사람의 본심을 알 수 있는 가장 분명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독일 철학자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속을 쉽게 어기는 사람은 언젠가 신뢰를 잃고 고립될 것이다. 그 말처럼 신뢰는 쌓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깨지는 것은 단 한 번이면 족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 늘 약속을 미루고 취소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자신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한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누군가가 내 말을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핑계와 바쁨으로 그 마음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약속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을 담아 지켜내는 행동, 그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신뢰와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람의 본성을 알아보는 네 번째 신호는 그 사람이 약속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작은 약속 하나를 얼마나 성실히 지키는가, 그 안에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언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날까요? 슬플 때일까요? 힘들 때일까요? 아니요. 진짜 그 사람을 보려면 내가 잘 될 때를 보면 됩니다. 누군가의 성공은 축하의 대상이자 동시에 비교의 거울입니다. 그 거울 앞에서 어떤 사람은 환하게 웃고 어떤 사람은 속으로 입꼬리를 내립니다. 그 반응 속에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수많은 이정표를 만나고 누군가는 먼저 앞서 나가고 누군가는 조금 느리게 뒤따릅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관계는 속도가 다르더라도 서로를 응원하며 함께 걷는 동행이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가 좋은 소식을 전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사람보다 미묘한 말투로 기쁨을 반으로 줄여버리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와, 잘됐다. 근데 너무 빨리 잘된 거 아니야? 그거 내 실력도 있겠지만 운도 좀 따랐겠지. 그래도 지금만 좋겠지. 나중에 어찌 될지 몰라. 칭찬인 듯 보이지만 사실은 은근한 견제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괜히 마음이 서늘해지고 기쁨이 조금씩 줄어드는 경험 혹시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심리학자들은 이런 말을 이중 메시지라고 부릅니다. 말은 축하하는 듯하지만 표정이나 어투, 말끝에서는 다른 감정이 묻어나는 겁니다. 이중 메시지를 자주 쓰는 사람은 타인의 성취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질투와 경쟁심을 감추려는 본능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처음엔 칭찬하다가 나중엔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넌 진짜 대단해. 근데 솔직히 요즘은 누구나 그런 기회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냥 타이밍이 좋았던 거겠지. 이들은 상대방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불편함을 느낍니다. 표면적으로는 축하하지만 속으로는 왜 나는 안 됐을까 하는 비교와 열등감이 꿈틀댑니다. 두 번째는 타인의 기쁨을 자기 이야기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너 그 상 받았다며? 근데 그거 나도 예전에 추천받았던 건데 내가 조금만 더 준비했으면 나도 될 수 있었어. 비슷한 기회가 있었는데 그냥 안 했지. 이들은 상대방의 성공을 자신의 기회로 끌어오며 나도 할 수 있었어라는 메시지를 강조합니다. 사실은 축하가 아니라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무의식적 방어입니다. 이런 말들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성취가 축소된 듯한 느낌을 받게 하고
기쁨이 서서히 줄어들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성공한 사람을 비꼬거나 경계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너 잘 나가더라? 이제 나 같은 사람은 안 보겠네? 그렇게 잘 나가더니 변했네. 옛날엔 안 그랬잖아. 조심해. 너무 잘 나가다 보면 발목 잡히는 법이야. 이런 말들은 직접적인 공격이 아니라 말끝마다 불편한 기운을 흘립니다. 성공한 상대를 은근히 조롱하거나 경계심을 드러냄으로써 자신의 불안감을 덜어내려는 방식입니다. 이들은 누군가가 자신보다 앞서 나가는 것이 도무지 견디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상대의 행복에 동참하지 못하고 그 기쁨이 마치 자신의 손실이라도 되는 듯한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미국 UCLA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질투가 강한 사람일수록 타인의 성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관계를 망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질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그 사람의 관계 방식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이 있다 보면 처음엔 사소한 말 한마디가 나중엔 큰 불신과 멀어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기쁜 소식을 전했을 때 눈빛부터 환하게 빛나는 사람, 자신의 일처럼 웃으며 손을 잡아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진짜 내 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질투 어린 말투와 은근한 견제를 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되 너무 깊이 마음을 열지 않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지혜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돌아보는 일입니다. 누군가의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첫 반응이 질투인지 축하인지 그 감정을 솔직히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등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타인의 행복에 불편함을 느낀다. 질투는 감정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그 사람의 내면이 얼마나 여유로운지, 삶에 대해 얼마나 자신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신호이지요. 사람의 본성을 알아보는 다섯 번째 신호는 타인의 성공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있습니다.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진심으로 응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하고 건강해집니다. 사람의 마음은 바람결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반드시 흔적이 남습니다. 말끝의 떨림, 눈빛의 미묘한 방향, 행동 하나, 침묵 하나에 그 사람의 본성이 스며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참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습니다. 피부치처럼 가까운 가족, 평생 친구라 믿었던 사람, 스쳐가는 이웃과 동료들까지. 그중 어떤 사람은 우리 인생을 따뜻하게 밝혀주고 어떤 사람은 그늘을 만들며 지나갑니다. 문제는 그 빛과 그늘을 미리 알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웃고 있어도 속은 차갑게 식어 있는 사람도 있고 말은 부드럽지만 마음은 날이 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사람의 본성을 읽는 5가지 신호는 남을 의심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패이자 더 건강하고 진실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나침반입니다. 첫 번째, 누군가의 옷차림을 바라볼 때 이제는 단순한 겉모양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마음의 결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런 옷을 입었을까? 그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을까? 그 작은 호기심이 상대의 진심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출발점이 됩니다. 두 번째, 말버릇은 그 사람의 무의식이 튀어나오는 창입니다. 습관처럼 내뱉는 말, 말끝마다 묻어나는 태도, 농담이라며 던지는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인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 권력을 쥐었을 때 드러나는 태도는 그 사람의 도덕성과 인간성을 가장 정확히 보여줍니다. 조금의 힘만 가져도 교만해지고 작은 자리에 올랐다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은 더 큰 자리를 가졌을 때 더 큰 해를 입힐 수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 약속을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이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말없이 알려줍니다. 작은 약속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약속을 가볍게 깨는 사람은 당신의 시간과 마음도 가볍게 취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타인의 성공에 반응하는 방식 속에서 질투인지 진심인지 비교인지 축하인지가 드러납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이 잘 될 때 더 크게 박수쳐 주는 사람입니다. 그 반응 하나로 우리는 인생에서 곁에 둘 사람과 거리를 둘 사람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신호는 결국 작은 행동에 깃든 마음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 언어를 읽을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만이 불필요한 상처를 줄이고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통찰은 결국 자신을 향한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본성으로 비춰지고 있을까? 우리는 누군가를 바라보며 판단하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눈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본다 함은 그 사람의 눈에도 내가 비추어진다는 뜻이지요. 어쩌면 가장 먼저 돌아봐야 할 사람은 타인이 아니라 나인지도 모릅니다. 나는 약속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나는 권력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나는 타인의 성공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가? 이 물음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 모두는 여전히 배우는 중이고 여전히 성장하는 중입니다. 관계란 거울과 같아서 내가 비춘 만큼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맑은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그 눈에도 맑은 진심이 담깁니다. 진정한 지혜는 사람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깊은 곳까지 이해하려는 따뜻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실수해도 품을 수 있는 너그러움, 나보다 잘 될 때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여유, 어떤 자리에 있든 품위를 지킬 수 있는 겸손, 그런 마음이 결국 나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눈 이 이야기들이 당신의 하루 그리고 당신의 관계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를 깊이 바라보는 그 순간, 그 시선의 끝에서 마주하는 존재는 결국 나 자신임을 잊지 마십시오. 사람을 보는 눈을 키운다는 건 그저 상대를 꿰뚫어 보려는 날카로운 시선이 아니라 상처받지 않기 위해 그리고 더 따뜻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한 삶의 지혜를 갖추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다섯 가지 신호는 어쩌면 이미 마음속에서 느끼고 있었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시 말로 꺼내고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의 삶에 적용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큰 전환점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는 곧 인생입니다. 좋은 사람을 곁에 두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훨씬 더 따뜻해지고 한결 더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우리가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만큼 우리도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느 날 스스로 빛나는 존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지혜 선물을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한 문장이 누군가에겐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눈 이 시간이 당신의 하루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지혜 선물이었습니다.